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이용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백하진은 겉으로는 효자였어요. 동네에서도 학교에서도 모두가 그를 좋은 아들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집안에서 그는 부모의 돈을 빨아먹는 기생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이었어요. 자신이 일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었고 부모가 도와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노골적인 착취였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부모를 협박했고 부모가 저항하면 폭력으로 제압했으며 마지막에는 국가지원금까지 사기쳐 챙겼어요. 엄마가 아프면 약을 사다 주고 아버지 생신이면 밥을 지어드렸으니까요. 동네 할머니들은 하진을 보면 자기 아들과 비교하며 혀를 찼어요. 저 아이 정말 효도한다. 저런 아들 두면 복 있겠네. 하지만 집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진은 거실 구석에 앉아 컴퓨터 화면만 봤어요. 게임입니다. 온종일 게임만 했죠. 어머니가 밥을 차려놓으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것도 못 만들어? 저거 봐, 라면 끓일 때도 이렇게 하는 건데. 어머니는 주의를 받으며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고 새벽까지 외출 근무를 서고 돌아올 때쯤 하진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같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의 불빛만 밝았고 그의 얼굴은 게임에만 집중되어 있었죠. 하진아, 밖에도 나가보고 일자리라도 찾지 그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걱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하진은 그 순간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나 그냥 조용히 좀 살게 해. 잔소리 좀 그만하고 돈이나 줘. 목소리에 담긴 혐오가 어머니를 상처 입혔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이니까요. 자기 아들이니까요.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그저 참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달랐어요. 하진을 보면 짜증을 냈습니다. 퇴근 후 거실에 있는 하진을 보면 고개를 돌렸고 밥을 먹을 때도 말을 하지 않았으며 하진이 욕설을 섞어 말할 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아들을 감싸고 있었거든요. 우리 하진이도 아직 적응 기간이야. 좀 봐줄 필요가 있어. 어머니의 그 말이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하진은 점점 더 당당해졌고 부모의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액수였습니다. 영화표, 게임 결제, 휴대폰 요금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액수는 커졌습니다. 엄마, 내 친구들은 다 차가 있어. 나 차 사줘. 우리 형편이 어떤데? 그럼 아버지 명의로 대출받으면 되지. 아버지는 신용도 좋잖아. 어머니는 그 말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거절했다가 하진이 방에 틀어박혀 이틀을 나오지 않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공기는 집 전체를 질식시켰습니다. 밥도 안 먹고 창문도 열지 않은 채 침묵으로 저항하는 아들. 어머니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차 대출을 위해서요. 하지만 그 차는 하진이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게임 친구들을 태우고 밤거리를 도는 데 쓰였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월급으로 벌어서 돌려야 하는 돈이 늘어만 갔죠. 시간이 흐르면서 하진의 요구는 더 노골적이 되었어요. 그는 부모의 월급 날짜를 훤히 알고 있었고 월급이 들어오면 같은 날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를 달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통장을 열어보고 이 정도면 빌려갈 수 있지라며 스스로 금액을 정했습니다. 마치 그 돈이 자기 돈인 양말이에요. 어머니는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자기가 평생 모은 저축이 하루에 몇백만 원씩 줄어드는 것을 봤어요. 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말을 하면 자신의 무력함이 더 드러날까봐 조용했던 거죠. 하진은 부모의 그런 모습을 봐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부모에게서 충분한 돈을 받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에게는 여전히 효자로 보였고 부모는 말을 할 수 없었으며 돈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백하진이 만든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부모의 급여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어머니의 나이가 들면서 밤샘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아버지도 회사에서 직책이 내려갔습니다.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진은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계, 명품 가방, 그리고 고급 위스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돈을 받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돈이 정말 부족했거든요. 그때 하진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간단했습니다. 부모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집에 있는 컴퓨터로 서류를 수정했고 은행에 갔으며 부모의 신분증을 들고 다녔어요. 창구 직원이 의아해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오셔야 하는데. 하진이 능청스럽게 웃었어요. 부모님이 외국 출장 중이셔서요. 저도 부모님 계좌의 카드 소유자고 인감도 다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원은 서류를 받아갔고 이틀 후 부모의 계좌에 큰 금액이 들어왔어요. 하진은 그 돈을 들었고 그날부터 고급 호텔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도박도 했죠. 부모는 나중에 통장을 봤을 때 그 사실을 알았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게 무슨 하진이가 빌린 돈이야? 이 큰 금액이다. 아버지는 집에 가서 하진을 찾았어요. 바로 앞에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너 이 돈 뭐 했어? 하진은 태어냈습니다. 필요한 일 했지. 뭐가 문제야? 문제? 이건 대출금이야. 우리가 돌려야 할 돈이고. 그럼 돌려. 나 알 바 아니잖아. 어머니 월급으로 돌려. 아버지 월급으로. 뭘 하든 내 알바가 아니야.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주먹을 쥐려는 순간을 참아야 했습니다. 아들이니까요. 법적으로 자신의 아들이니까요. 맞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부모의 삶은 진짜 지옥이 되었어요. 매달 대출금을 갚아야 했고 생활비도 써야 했으며 하진은 여전히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자리를 하나 더 얻었어요. 밤에 편의점을 지었죠. 하루에 5시간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는 퇴직까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명예퇴직금이 나올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악수였습니다. 그 돈을 하진이 또 써버리게 뻔했거든요. 하진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도 웃고만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면서요. 이제 그는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일을 해주고 자신은 그 돈을 쓰고 부모가 또 일을 한다. 이 악순환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곧 그 시스템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더 이상 그것을 견딜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올 테니까요. 백하진은 이제 대출의 맛을 들렸어요. 은행에서 받은 돈이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도박과 주식에 빠져 있던 그는 계속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를 시작했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어요. 부모의 명의로 말이에요. 먼저 하진은 부모의 통장과 신분증을 몰래 들고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사이에요. 그리고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대담했어요.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은데요. 조건이 뭐죠? 은행원이 물었어요. 얼마를 필요로 하세요? 최대한 많이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은행원은 컴퓨터 화면을 받고 최대 2억 정도 가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좋아요. 진행해 주세요. 모든 서류에 서명했고 하진은 부모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는 쉬웠어요. 부모가 주는 돈을 받을 때마다 서류를 받아봤거든요. 하진은 손에 익숙했습니다. 이틀 후 통장에 2억 원이 들어왔어요. 하진은 그 돈을 들었고 카지노로 갔습니다. 밤샘을 했죠. 돈은 몇 시간 만에 절반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하진은 계속 도박을 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며 말이에요. 한 달 후 첫 번째 대출금 상환 통지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통장을 봤을 때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집에 가서 하진을 찾았습니다. 너 이게 뭐냐고. 집을 담보로 뭔가 했어. 하진은 태어냈어요. 그래. 돈이 필요했어. 돈이. 이건 집이야. 우리 집이야. 너 뭐 했어 이 돈을. 밝혀서 뭐 해. 어차피 당신들이 갚을 거잖아. 아버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효를 넘어서는 범죄였어요. 어머니는 방에서 나와 남편을 받고 남편의 얼굴을 보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알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울었어요. 흐느껴 울었습니다. 우리 집이 왜? 그때 하진이 나왔어요. 게임기를 들고 말이에요. 뭐 울어요? 이미 된 거잖아. 어차피 당신들이 이래서 갚으면 되는 거고. 어머니가 하진을 봤을 때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식을 보는 어머니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요. 당신 정말 나의 아들이 맞아? 하진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으로 들어갔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 밤 부모는 함께 앉아 있었어요. 말도 없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놈 집에서 내가 꺼내야 할 것 같아. 너도 생각해봐. 이게 정상이 아니야.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집에서 꺼내는 것은 어머니에게는 자신의 팔을 자르는 것과 같았거든요. 아직도 기회를 줄 건가? 우리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침묵 속에서 그는 이미 답을 알았어요. 아내는 아들을 끝까지 감싸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음 날부터 하진은 더 노골적이 되었어요. 이제 그는 정말 부모를 제 것처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차리지 않으면 책상을 차었고 아버지가 돈을 달라는 말에 응하지 않으면 욕설을 퍼부었어요. 당신들 날 낳고서 이렇게 버려? 이게 부모냐? 부모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면 더 커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 하진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보험금이에요. 부모의 명의로 보험을 많이 들고 수년 뒤에 자신이 수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서류가 필요했어요. 하진은 부모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건강검진이라고 거짓말하면서요. 그리고 은행과 보험회사를 다녔습니다. 모든 서류에 부모의 서명을 위조했고 보험 담당자에게는 태연히 말했어요. 부모님이 바빠서 저희가 대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보험회사도 은행도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흔했거든요. 효자라고 알려진 아들이 부모의 일을 봐주는 것은 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한 달 뒤 첫 번째 보험료가 빠져나갔어요. 어머니의 통장에서 매달 몇백만 원씩이요. 어머니가 통장을 봤을 때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들지 않은 보험이 자신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었거든요. 하진아, 내 이름으로 뭐를 들었어? 하진이 대답했어요. 당신이 늙었으니까 보험을 들어놨지. 다행이지. 돈 많이 나올 거고. 하지만 나는 엄마가 괜찮아야 하지. 당신이 죽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그 말이 어머니를 침묵하게 했어요. 자신의 죽음까지 아들에게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에요. 하지만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하는 일자리를 하나 더 얻었어요.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새벽 배송 알바를 시작했죠. 모두 하진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진이가 대출금을 갚지 않은 거예요. 첫 달 이후로 거기서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하진을 찾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벌어. 내가 왜 갚아? 그 말에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울 수만 없었어요.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이었거든요. 그 순간 어머니는 이제 이것이 끝내야 할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모두 잃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내쳐야 하는지 말이에요. 백하진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금, 집 담보금, 보험료 위조까지 모든 것이 부모의 생활비를 더 줄였어요. 돈이 부족하자 하진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증스러운 방법이었어요. 하진은 동네에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교회, 경로당 같은 곳으로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암이에요.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가 정말 많이 나와서요. 혹시 도와주실 분이 계신가요?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지갑을 꺼내는 할머니들이 있었고 교회 목사님도 교인들에게 공지했어요. 백하진 군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을 해주세요. 일주일 만에 모인 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동네 전체가 하진을 영웅처럼 봤어요.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이렇게 마음이 쓰인 아들이라니 말이에요. 하진은 그 돈을 들었고 다음날 명품 시계를 샀습니다. 500만 원짜리 시계요. 그리고 고급 클럽을 다닐 때 그 시계를 자랑했어요. 그 사실이 나중에 동네에 알려졌을 때 어머니는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말했거든요. 어제 뉴스 봤어? 당신 아들이 암인 줄 알고 도와준 돈으로 시계를 샀대요. 나도 5만 원을 줬는데.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진을 찾았습니다. 하진은 거실에서 그 시계를 차고 게임을 하고 있었죠. 하진아, 이게 뭐야? 우리 어머니가 암이라면서 남을 속여서 돈을 받았어. 하진은 게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엄마, 당신이 암인 줄 안다고 했어? 나는 우리 어머니라고 했을 뿐이야. 당신도 우리 어머니잖아. 이게 무슨... 게다가 그 돈 다 쓰지 않았어. 일부만 썼지. 나머지는 당신들에게 줄 거야. 당신들이 감사해야지. 어머니는 입을 열었다 다물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런 논리로 모두를 속였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엄마, 이제부터 이 정도의 사기극은 훨씬 자주 할 거니까 알아둬. 우리 가족이 살아가야 하잖아. 살아가?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잖아. 초라하게 살아가지. 나는 잘 살고 싶어. 이게 뭔가 잘못된 거니?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어요. 이제 자신의 아들은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건 자신이 낳고 키운 인간이 아니라 아기로 가득 찬 또 다른 종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진의 사기극은 더 체계적이 되었어요. 매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죠. 내가 사고를 해서 배상금이 필요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비가 없어서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명예수술비가. 매번 다른 이야기였지만 항상 같은 결과였어요. 동네 사람들의 눈물과 지갑이 열렸고 하진은 그 돈을 챙겼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어요. 동네에 나가면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불쌍하게 봤던 시선이 이제는 의심의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저 여자 아들 데리고 우리한테서 돈 뜯어냈어. 정말 뻔뻔한 사기꾼 가족이야. 어머니는 이웃 할머니들과 눈을 마주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자식이 한 일 때문에 자신도 함께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자신을 보며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아들이 그 사기꾼이라고. 아버지는 회사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나가야 했어요. 하진이 만든 빚을 갚기 위해서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끔찍한 일이 터졌습니다. 정부에서 아버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은행 대출금 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보였죠. 아버지는 은행에 갔어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건가요? 담당자는 컴퓨터를 받고 네, 본인이 받으셨네요. 근데 상환이 없어서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설명했어요. 제 아들이 서류를 위조해서 받은 거예요. 제 동의 없이요. 담당자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서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고소를 해도 그것이 서류 위조 혐의로 자신의 아들을 감옥에 보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심했어요. 아들을 고소할 건가 아니면 그냥 빚을 감당할 건가. 그것은 아버지에게 가장 끔찍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이걸 누군가에게 알려야 한다고요. 아무리 그가 자신의 아들이어도 이대로는 부모가 완전히 파괴될 것 같았습니다. 백하진은 이제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어요. 개인적인 사기극도 좋았지만 이제는 국가의 지원금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지원금, 기초생활수급비 같은 것들이었죠. 하진은 어느 날 아버지를 부르고 말했어요. 아버지, 혹시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으면 어떨까? 뭐?
내가 왜 휠체어에? 장애인 등급 신청하면 매달 나오는 돈이 있어. 결국 나한테 나올 돈이니까 아버지도 얻을 게 있고. 아버지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신은 멀쩡한 다리를 가지고 있었고 건강했거든요. 하지만 하진은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냥 한 달만이라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의사한테 좀 힘든데 장애인 등급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봐요. 아버지는 거절했어요. 안 돼. 나 아직 멀쩡한데 뭔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건 거절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하진은 협박을 시작했거든요. 아버지가 안 해주면 내가 직접 할 거야. 아버지 명의로 장애인 등급 신청하고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있다고 사진 찍고 강제로 서류를 만들 거야. 그런 짓은 아버지는 이미 서류 위조를 했고 돈도 빌렸고 사기도 하고 있어. 지금 아버지는 범죄자야. 그런데 뭘? 그 말이 아버지를 완전히 맞췄어요. 이미 자신은 하진에게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고소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아버지는 병원에 갔어요. 하진과 함께 말이에요. 그리고 의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거동이 불편하다고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고요. 어머니는 병원 대기실에서 울었습니다. 의사는 아버지를 검진했고 마침내 장애인 등급 판정을 내렸어요. 이것도 하진이 미리 의사에게 뭔가를 했을 겁니다. 돈을 주거나 위협을 했거나요. 한 달 뒤부터 매달 100만 원의 장애인 지원금이 아버지 계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은 그 돈을 가져갔어요. 아버지 카드로 출금했으니까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 있고 자신의 아들이 그 휠체어를 밀고 다니는 모습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지옥의 풍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요. 저희 가족이 사기를 했어요. 저희 남편은 멀쩡한데 장애인 등급을. 하지만 하진이 그 말을 듣고 어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죠. 엄마, 뭐 하는 거야? 어머니가 저항했고 휴대폰은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어요. 하진은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우리 가족을 망칠 거야? 하진아, 제발 이거 그만하자. 나한테는. 엄마가 지금 뭔가를 신고하려는 것 같은데. 우리를 신고할 거야? 아버지를 신고할 거야? 어머니는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하진의 승리였습니다. 그렇지. 아버지는 이미 장애인 사기의 공모자야.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나한테만 피해를 주려고.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질 거야.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갔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말로 죽고 싶었어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는 약을 샀어요. 수면제, 감기약, 소화제 등등.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자살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신앙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신앙도 이 고통을 완벽하게 감당하기는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봤을 때 알았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자신도 따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고 밤마다 새벽까지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직장 상사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너 요즘 왜 이래?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아버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아들 때문에 삶이 고통인데 어떻게 일에 집중하겠습니까? 결국 아버지는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의사 진단서까지 받았어요. 우울증이라고요. 하진은 아버지의 휴직 이유를 알자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휴직 중에도 월급 나와? 진짜 효율적이네. 우리 아버지 정말 똑똑해. 아버지는 그 웃음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갈 곳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들에게 잠식당했거든요. 어머니는 밤샤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벽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하루 3시간 자는 날이 많아졌고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으며 때때로 집중력을 잃었어요. 의사에게 가면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이 있을 리 없었어요. 진정한 원인은 자신의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비극이 터졌습니다. 하진이 기초생활수급비 신청을 하기로 한 거예요. 부모의 명의로요. 부모의 수입을 마이너스로 만들고 자신이 보호자로 등록된 상태에서요. 하진은 부모를 복지센터에 데려갔습니다. 강제로 말이에요. 이제부터 당신들은 국가에서 보호받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된다. 당신들이 받을 돈은 다 나한테 들어올 거고, 공무원은 부모의 서류를 받고 수급 승인을 놨습니다. 이제 부모는 공식적으로 빈곤층이 되었어요. 일하고 있으면서도 말이에요. 기초생활수급금으로 나온 100몇십만 원도 하진이 가져갔습니다. 부모는 이제 자신들이 일해서 받은 월급도 없고 지원금도 없었어요. 오직 하진이 주는 용돈만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거의 없었죠. 어머니가 하진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요. 하진아, 우리가 뭐 했나? 정말 뭐 해서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나? 하진은 대답했어요. 태연한 표정으로요. 당신들이 나를 낳았지. 그게 뭐 한 거야?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였어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쳤다는 것이 이제 명백했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샤를 하던 중에 일단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공황 발작을 일으켰어요. 편의점 화장실에서 벽에 머리를 부딪혔고 매니저가 구급차를 부르지 않으면 위험할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뭔가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뭐 때문에 이러세요? 어머니는 울며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들의 착취, 사기, 위협,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요.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받고 말했습니다. 이건 의료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해요. 어머니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아들인데. 어머니, 이건 애정 문제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명확한 범죄요. 서류 위조, 사기, 횡령, 강압, 협박 모두 범죄입니다. 의사의 말이 어머니에게 스쳐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들렸거든요. 아버지께 말씀하시고 경찰에 신고를 하세요. 그게 아니면 당신은 죽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요. 어머니는 병원에서 나왔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를 찾았어요. 아버지는 방에서 모니터를 켜고 취업 공고를 보고 있었습니다. 휴직을 끝내고 다른 일을 찾으려고요. 여보, 우리 경찰에 신고할까? 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 얼굴을 들었어요. 가족을 버린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하진이를? 응, 더 이상 못하겠어. 나 죽을 것 같아. 아버지는 아내를 봤을 때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라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의 얼굴은 해골처럼 보였고 눈은 죽어 있었습니다. 알았어. 우리 신고하자. 이제 정말 끝내자. 두 사람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며칠 뒤 보통 일이 아니라면 경찰이 집에 나타났을 것이지만 서류 위조와 사기 문제는 복잡했어요. 경찰은 여러 날에 걸쳐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진은 경찰이 올 줄 몰랐어요. 거리낌 없이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경찰이 앞에 섰을 때 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일어나. 신고 들어왔어. 뭐? 뭔데요? 서류 위조, 부모 사기, 횡령, 협박죄로 조사받아야 해. 하진은 그 말을 듣고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을 돌렸고요. 엄마, 아빠 뭐 하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경찰이 하진을 수갑에 채웠고 집을 나갔습니다. 경찰차는 천천히 멀어져 갔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하진은 처음으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경찰은 객관적이었어요. 감정도 없었고 도덕성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건만 보았죠. 너 부모 명의로 얼마나 빌렸어? 하진이 대답하지 않으니 경찰은 컴퓨터 화면을 켰어요. 여기 보자. 은행 대출 2억 5천만 원. 집 담보 대출 2억 원. 그리고 사기건으로 모인 돈이 5천만 원대. 총 5억이 넘네. 하진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썼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장애인 지원금 사기, 기초생활수급 사기도 있고
문서 위조, 서명 위조, 그리고 협박. 이거 다 합쳐지면 상당한 기간의 형벌이 나올 거야. 아버지가 동의했는데요. 내 아버지는 협박에 못 이겨서 그런 거야. 우리 수사 결과 그래. 그리고 아버지는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야. 하진은 입을 다물었어요. 이제 상황이 자신의 논리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찰은 계속 물었어요. 어디서 그 돈을 썼냐고, 왜 부모를 이렇게 대했냐고요. 애초에 뭐 때문에 일을 안 했어?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주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안 줄 때는? 하진이 침묵했을 때 경찰이 말했어요. 협박했지. 자해하겠다고 협박하고 돈 줄 때까지 방에 틀어박혀서. 그렇지? 경찰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진술이 명확했으니까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하진이 부모의 휴대폰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는 것, 부모가 뭘 하는지 계속 감시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위협하기 위해 아버지의 과거를 파고들었다는 것이었어요. 법원 진지에서 하진은 기약 없는 구금에 직면했습니다. 보석도 거절되었어요. 도망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법원에 갔을 때 하진을 봤습니다. 감옥 유리창 너머에서요. 하진이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하진이 저지른 범죄들을 하나하나 나열했어요. 법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하진을 봤습니다. 너는 자신의 부모를 어떻게 생각해? 하진이 대답했어요. 제 부모님은 제 책임일 줄 알았어요. 책임? 그건 자네가 느끼는 감정인가? 제 미래를 위해 제 부모님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법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은 법관이 본 가장 냉혹한 자기 중심성이었어요. 재판은 여러 번 열렸고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결국 하진은 징역 6년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5억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하진이 구속될 때 경찰차 안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봤어요. 둘은 법원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고 어머니는 공허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아빠. 하진이 차 안에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하진에게 가장 큰 형벌이었어요. 경찰차가 가기 전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뉴스가 되었거든요. 부모를 이용한 남자 5억 규모 사기라는 제목의 뉴스였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기자들 사이에서 나왔어요. 손을 맞잡고 천천히요. 누군가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드님을 용서하실 건가요? 어머니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용서할 수 없어. 그건 아들이 아니라 다른 뭔가야. 내가 낳은 것이 맞나 싶을 정도야. 그 말이 보도되었고 전국의 뉴스가 되었습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백하진은 감옥에서 나왔어요. 나이는 이제 50이 가까워졌고 머리는 휘어졌습니다. 감옥 생활은 그를 완전히 망가뜨렸거든요. 하진은 아무 곳도 갈 수 없었습니다. 집은 이미 팔려 있었고 부모는 새로운 작은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하진은 노숙자 쉼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누군가는 그를 알아봤어요. 넌 뉴스에 나온 그 사람이지?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한 일을 말할 수야요. 한 달 뒤 하진은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이었고 사람들의 따가운 눈빛 속에서요. 손님들이 하진을 알아봤을 때 욕설을 퍼부었어요. 저놈 봤어? 부모한테 사기친 놈이야. 정말 뻔뻔하네. 뭐하고 살아? 하진은 그 말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한편 어머니와 아버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조용한 오피스텔에서요. 아버지는 아직도 일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이제 밤샤를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평온했어요. 어머니는 친구들과 만날 때도 이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일들이 생기면서 과거의 일이 조금씩 흐릿해졌거든요. 어느 날 어머니는 거리에서 하진을 만났습니다. 편의점 앞에서요.
하진은 앞치마를 입고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눈이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매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진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하진의 그 모습을 봤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그 순간 하진은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그래도 품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어머니의 결정을요. 하진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그날 밤에요. 우리 아들 봤니? 응. 편의점에서 일하더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용서할 생각은? 어머니는 창밖에 밤하늘을 봤습니다. 용서? 그건 아들에게 주는 거야. 그 아이는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아니야. 우리가 낳은 게 맞나 싶은 것만 가득해. 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인생이야. 더는 그 아이 때문에 울지 말자.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야 해. 어머니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수개월이 더 지났을 때 하진은 편의점을 그만뒀어요.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외모와 나이 때문에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일이었어요. 그가 하는 일은 결국 부모가 해야 했던 일들과 같았습니다. 새벽에 나가 저녁에 돌아오고 몸이 아파도 일을 해야 했으며 돈을 벌어도 생활비로만 사라졌죠. 하진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한 일이었다는 걸요. 자신이 하지 않으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는 그런 고된 일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부모에게 돌아갈 수 없었어요. 더는 그 아들을 받아줄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강해 보이던 어머니도 나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휘어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으며 때때로 과거의 악몽에 시달렸어요. 의사는 그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 옛날의 활기가 없었습니다. 부모의 삶은 회복되기는 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흉터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진이 다시 가족을 찾아왔어요. 몇 년 만에 말이에요. 오피스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어요. 무언가를 변제하겠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을 때 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그 말이 어머니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 이제 그 말이 뭐 하는 거야? 너는 이미 우리 아들이 아니야. 늦었어. 엄마 제발. 제발 뭐? 제발 용서해달라고. 너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쳤어. 영원히. 우리는 지금도 그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해. 매일매일이 고통이야. 어머니의 말이 떨렸어요.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한테 하나 말해주고 싶어. 우리가 널 낳은 걸 미워. 정말로 미워. 너를 낳지 말았어야 했어. 그 정도로 널 싫어해. 이제 가. 하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 보였거든요. 사랑도 미안함도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하진은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그 보자기는 바닥에 남겨졌어요. 어머니는 그것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깊은 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요. 마치 그 많은 분노를 모두 쏟아낸 후처럼요. 아버지가 아내의 얼굴을 봤을 때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끝낼 수 있을까? 이 악순환에서?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응. 이제 우리 인생이야. 더는 그 아이를 위해 울지 말자. 우리 살아. 우리 살아야 해. 그 말 속에는 모든 게 있었습니다. 분노도 비통함도 그리고 마지막 결단도요. 남은 시간에 부모는 자신들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때로는 깊게 웃기도 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평온했습니다. 하진은 어딘가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이요. 그의 선택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부모에게 기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때로 자식의 악마를 만들기도 한다는 그런 시작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픽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사연 연구소장